안녕하세요. 물리화학 2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수업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 이렇게 찍어 보았을 때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킨 것과 같이 이런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선 스펙트럼의 존재 자체가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인 것이 아닌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수소 원자에 대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를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는 두 가지 가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만 전자가 회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해진 궤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오빗 개념의 시초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자의 각 운동량 또한 양자화되어 있다. 각 운동량도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식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들을 통해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어의 전자의 각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이 되겠습니다. 드브로이 물질파의 파장은 람다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h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었고 그리고 이에 관련된 수식 전개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6절과 10.7절 두 개 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절은 그 유명한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짚고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아주 정확하게라는 말이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차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위치와 운동량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물리량을 동시에 오차 없이 측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1차원을 가정을 하면은 1차원을 가정을 한다 그러면 물체의 위치를 우리가 x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측정하는 데의 오차를 델타 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물체가 이 x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정확하게 한 지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x라는 위치에 델타 x라는 오차를 가지고 이 범위 안에 존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슷하게 운동량을 측정하는 오차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량이 P니까 델타 P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를 수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은
위치를 측정하는데 오차 델타 x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오차 델타 p를 곱하면은 그 값이 4파이분의 h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증명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대학원 양자 시간에 가야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두 개 오차를 곱한 값이 0이 될 수가 없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의 설명을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아주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측정할 수가 없다. 결국 오차가 없다라는 말은 델타 x 0, 델타 p 0이란 이야기죠. 오차가 없이 딱 그 정확한 하나의 값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근데 지금 이 식을 보시면은 하나가 0을 향해서 다가가면 하나의 값이 어떻게 되나요? 두 개를 곱한 값이 4파이분의 h보다는 커야 되니까 하나가 0을 향해 다가가면 나머지 하나는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량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으면은 위치의 정확성에 대한 것이 무한대로 발산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물리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나머지 하나가 왜 이렇게 발산하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의 개념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걔를 교란시키면서 거기에서 이제 반사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관찰한다, 눈으로 본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물체의 위치를 델타 x 정도의 오차 범위 내로 어떤 위치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빛의 파장은 대략 그 오차와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파장을 가지는 빛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다. 즉 델타 x가 0에 가깝게 가는 높은 정확도로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은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있냐면은 드브로이 물질파식에 따르면은 람다는 P분의 H죠. 그러면은 P는 람다분의 H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파장이 아주 짧은 빛은 운동량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굉장히 큰 운동량을 가지고 큰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은 운동량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굉장히 큰 운동량을 가지는 광자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러한 광자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관찰을 한다 그러면은 그 개에다가 큰 교란을 가져오겠죠. 큰 교란. 그래서 어떤 물체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운동량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빛, 광자를 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하면은 얘가 워낙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상호작용을 하는 순간 얘가 굉장히 많이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자 하면은 나머지 하나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측정이나 실험 기준의 어떤 한계, 그리고 뭔가 우리가 더 발전시키면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근본적인 특성이다. 그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개를 교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확도를 높이면 다른 하나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부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로 개념적인 설명 수준에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3번으로 가면은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를 앞에서는 위치와 운동량에 관한 것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간 t와 에너지에 대한 버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여기에 분모 분자에다가 시간 t를 곱해주겠습니다. 결국 1을 곱한 것이랑 똑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면은 m 곱 요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속도로 나눈 부분을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부분이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ma 곱하기 t가 되니까 ft가 되겠습니다. 운동량 p가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p 곱하기 x,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운동량 곱하기 위치 측정의 오차 px죠. px를 한번 풀어서 써보면은 p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가 뭔가요? ft죠. f 곱하기 t 이렇게 되고 ftx. 그래서 곱하기의 순서를 우리가 바꿔줄 거예요. 는 fx 곱하기 t.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이게 바로 에너지 E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식에다가 변화량 델타를 취해주면 델타 P 곱하기 델타 X가 뭐랑 같나요? 델타 E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4파이분의 H보다 크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에너지 곱하기 시간의 측정 오차가 4파이분의 H보다 크다라는 그런 미니멈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10.7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절부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좀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될 양자역학에 관한 여러가지 가설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고전 역학에서 말하는 관측량, 어떤 물체의 위치, 물체의 운동량, 물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부 관측량에 해당하는데, 이런 고전 역학의 관측량에는 항상 거기에 대응되는 양자 역학의 연산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x의 위치를 x의 위치를 나타내는 관측량 x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양자역학의 연산자 x의 헷, 이렇게 삿갓 모양을, 꺽쇠 모양을 씌워준 것이 x 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응되는 양자역학의 연산자가
해밀토니안 H hat 이렇게 되겠습니다. H hat 혹은 해밀토니안. 그리고 우리가 5개 정도의 양자역학의 가설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이게 가설이라고 하니까 가설은 사실 어떤 검증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설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양자역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수학적인 공리들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가설에서 유도되는 결과들이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설 1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설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의 상태는 파동함수로 완전히 기술될 수 있다. 파동함수를 부사이 타우 t로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양자역학 혹은 양자화학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발음이 좀 안 되네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 개를 기술하는 파동함수를 찾아내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여기 타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상에서 카테시안 좌표계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3차원 공간상에서는 x, y, z에 해당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시간 의존성을 배제를 하고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그런 상태, 배제한 정상 상태, 영어로는 stationary state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독립 파동함수, 그래서 소문자 부사의 타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동함수는 복소수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소수 z는 a 더하기 bi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a, b가 실수고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이 실수부, 뒷부분이 허수부,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왜 복소수 형태로 주어지느냐, 실제 이 허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4학년 때 배우는 양자화학 혹은 대학원 양자화학으로 제가 좀 넘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런 허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럼 앞에서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개의 상태는 파동함수 푸 사이로 모두 다 기술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에 관련된 막스 보른의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에서의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는 파동함수의 켤레 복소수에다가 파동함수를 곱해준 값, 이게 결국에는 파동함수 크기의 제곱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떤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켤레 복소수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어떤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 형태라고 할 때 z의 켤레 복소수는 실수부는 그대로 두고 허수부의 부호만 이렇게 반대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z 스타 z 곱을 하면은 a 마이너스 bi a 플러스 bi라서 이게 결국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동함수 크기에 사실 크기라는 번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움이라고 하는 노움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일반화학에서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부분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파동함수의 제곱은 확률 밀도입니다.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동함수 예를 들어 볼게요. 파동함수 p사이 x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제곱에다가 dx라는 값을 곱해 주어야만이 결국에는 우리가 입자를 x에서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달리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요 자체는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의 밀도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아무리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의 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dx 값이 작으면은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작은 거겠죠. 그래서 요 부피 요소가 반드시 곱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3차원 공간으로 확장을 시키면은 부사의 x, y, z 전체의 제곱에 dx, dy, d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상의 한 지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가로 dx, 세로 dy, 높이 dz를 곱한 이 부피 요소를 곱해 주어야만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dx니, dx, dy, dz니 하는 거는 올라가서 굉장히 작은 공간 dx나 dx, dy, dz는 아주 작은 미소 부피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거시적인 공간상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그래서 입자를 어떤 1지점에서 2지점 사이에 발견할 수 있는 있을 확률을 계산한다라는 거는 확률 P는 p사이 스타 p사이를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이거를 1지점에서부터 2지점까지 그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1지점에서 2지점까지 쭉 다 더한 것이 확률이 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조금 더 내려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 조건이라는 것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정규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개가 있으면은 그 개 내에서 전자라고 꼭 한정 짓지 맙시다. 어떤 입자는 무조건 발견이 되어야 되죠. 그 입자는 그 개 안에 무조건 존재하니까. 그래서 어떤 입자는 반드시 개 시스템 내에 존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전체 공간에 대해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다 더한다고 해볼게요. 입자를 어떤 특정 공간 위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전체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입자는 무조건 발견이 돼야 되니까 그 확률이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규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파동함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파동함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파동함수로서
가능성이 있는 함수들의 특징, 조건은 뭐냐 하면은 파동함수 그 자체와 파동함수의 1궤도 미분, 1차 미분이 일단 유한한 값을 가져야 돼요. 아무튼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한 지점에서는 하나의 값만을 가져야 되죠. 만약 여러 개의 값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함수는 연속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왜 있냐 하면은 파동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했을 때에, 이런 형태로 적분을 했을 때에 우리가 유한한 숫자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적분, 그 전체 공간에서 적분하면 1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유한한 값도 아니고 단일 값이 아니다 이러면은 적분을 했을 때 1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설은 이제 파동함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가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설. 그리고 고전역학에서 관찰이 가능한 모든 물리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응되는 양자역학의 선형의 허미션 연산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가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관찰 가능한 어떤 물리량이 있다, 뭐 위치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연산자 x 햇이라는 게 있고, 뭐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응되는 해밀토니안이라는 연산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책에 보면은 그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선형이 무슨 뜻이며 허미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또 무슨 의미인지 이게 잘 모르시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자 부분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어떤 함수에다가 수학적인 조작을 가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 기호 위에다가 꺽쇠 기호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임의의 수학 기호 A가 있다. 그러면 연산자는 A 꺽쇠, A 햇,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죠. 어떤 임의의 함수 fx와 gx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f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a 햇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가해주면은 그게 이제 gx라고 하는 함수 형태로 모양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fx를 x제곱이라는 함수라고 하고 a 햇을 미분 연산자 dd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a 햇을 fx라고 하는 함수에 가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ddx 연산자를 x제곱 함수에 가해주는 것이다. x제곱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gx는 2x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연산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가설 2가 선형 연산자가 있다. 그 선형이라는 단어를 일단 잘 모르겠고 허미션이라는 연산자도 잘 모르는 거죠.
선형 연산자부터 한번 알아보면은 선형 연산자를 어떤 함수에 가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fx,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일단 선형 조합을 하면 선형 조합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원자 오비탈을 선형 조합하면 분자 오비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선형 조합을 한다는 거는 어떤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선형 조합을 하면은 임의의 상수 C1에 fx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gx에 C2를 곱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앞에 여기는 필요 없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형 조합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선형 연산자 a 햇을 가해주면 이렇게 가해주면 얘가 더하기를 이렇게 떼낼 수가 있어요. 떼내가지고 a 햇은 C1의 fx, a 햇, C2의 gx 이렇게 떼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햇이라고 하는 것이 선형의 연산자이기 때문에 얘가 상수 곱하기와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가지고 C1의 a 햇의 fx 더하기 C2의 a 햇의 gx. 그래서 결국에는 a 햇이 선형 연산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렇게 선형 조합이 되어 있을 때 더하기 빼기와 같은 선형 조합으로 되어 있을 때 각각으로 이렇게 떼낼 수 있다. 각각의 텀으로 떼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수와는 곱하기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런 함수를 요런 연산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런 식의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연산자를 선형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선형의 의미는 알았고 헐미션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헐미션 연산자. 그래서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 관측되는 그런 물리량에 대응되는 양자역학 연산자들은 선형이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런 헐미션이라고 하는 특별한 수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psi i라고 하는 파동함수와 psi j라고 하는 파동함수가 있을 때 이 값을 계산을 할 때에 이 값이 i와 j의 순서를 바꾼 것에다가 이렇게 바꿔놓은 것에다가 전체의 켤레 복소수를 취한 거랑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지는 그런 값을 주는 연산자가 바로 헐미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헐미션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켤레 복소수를 취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켤레 복소수도 이런 식으로 각자에 가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켤레 복소수를 취한 psi j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취하면 다시 원래 함수,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겠죠. 그리고 a 햇의 psi i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다시 안에 이렇게 함수와 연산자에 가해져 가지고 psi j, a 햇, psi i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관계들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연산자는 헐미션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헐미션 연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고유값 문제입니다. 영어로는 Eigen Value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임의의 연산자 A 햇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함수에 가해져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떤 상수 곱하기 함수의 형태로 그대로 나오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고유값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는 어떤 임의의 연산자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파이 x를 우리가 고유 함수, 아이겐 펑션이라고 영어로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수 a가 바로 고유값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미 그 형태를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해밀토니안, 이게 연산자에 해당하고, 보면은 파동함수 psi가 고유함수가 되고 에너지 E가 바로 고유값이 되는 거죠. 슈레딩거 방정식 자체가 고유값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값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이 고유값의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허미션 연산자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 한 가지 그러면 고유값 문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exponential의 ax 이런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연산자를 미분 연산자 ddx라고 했을 때 이 고유값 문제에서의 고유값이 얼마냐? 그러면 afx를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게 바로 어떤 상수 곱하기 fx로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ddx 곱하기 exponential의 ax 하면은 a 곱하기 2의 ax 이렇게 되죠. 이게 보면은 a hat fx가 어떤 상수 곱하기 fx로 나왔으니까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고유값은 a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허미션 연산자들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허미션 연산자의 고유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유 함수들 사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직교, 정규. 직교가 영어로 이제 also 고날이고, 정규가 노멀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직교 정규는 also 노르말이라고 부릅니다. also 고날 더하기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also 노멀 이렇게 앞 글자를 딴 거죠. 직교 정규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임의의 연산자에 대한 고유 함수가 psi i, psi j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그 값이 어떨 때는 0이고 어떨 때는 1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인덱스 ij가 달라가지고 psi i랑 psi j가 서로 다른 함수다. 그러면은 두 개가 곱했을 때 곱해서 적분하면 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직교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i랑 j가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양 자체가 psi i 스타의 psi i니까 psi i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전체 공간에 대해서 어떤 파동함수를 적분하면은 제곱을 적분하면은 1이 된다. 이게 바로 정규화 조건이었죠. 그래서 허미션 연산자의 고유함수는 이런 직교 정규의 관계식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크로네켈 델타라고 하는, 크로네켈 델타는 항상 스펠링 헷갈리네요. 저도 크로네켈
델타를 도입을 해가지고 크로네켈 델타 ij는 그 값이 0 또는 1인데요. i랑 j가 다를 때는 0이고 i랑 j가 같을 때는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교 정규화의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부사의 i 스타, 부사의 j d 타우는 델타 ij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세 번째 가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설 3. 그래서 가설 3은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번역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가설 1, 2, 3, 4, 5는 그 모든 책에서 또 동일하게 소개되는데 우리 책에 나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그 제가 조금 그 원문을 보고 번역을 한 것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산자 A와 관련이 된 관측 가능량을 측정할 때 어떤 연산자가 있을 때 그 연산자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측을 통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A 햇의 푸사이 n, AN 푸사이 n이라고 하는 고유값 문제를 만족시키는 고유값 AN 뿐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요런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AN 값만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관측 가능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영어로는 observable이라고 해가지고 관찰이 가능한 변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개에다가 한 번 측정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얻게 되는 값을 우리가 관측 가능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임의 연산자 A에 대해서 뭐 푸사이 1이라는 파동함수가 고유값이 되어가지고 A1, 푸사이 1 이런 게 있고 푸사이 2, A2, 푸사이 2, A에 푸사이 3, A3, 푸사이 3 이런 함수들이 그리고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가 A의 고유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개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관측량들은 푸사이 1에 해당하는 A1, 푸사이 2에 해당하는 A2, 푸사이 3에 해당하는 A3만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책에 이제 주사위에 관련된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사위는 뭐 굉장히 특이한 것도 많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점이 하나, 둘, 셋. 그래서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연산자가 주사위를 던져서 제일 윗면에 적힌 숫자를 읽는 행위를 연산자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던져서 얻을 수 있는 식은 1이라고 하는 점 하나가 찍힌 면이 위로 나오는 거기에 해당하는 파동함수 A1이 있을 거고 그때 고유값 A1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푸사이 U, AU, 푸사이 U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은
A1에 해당하는 1, A2에 해당하는 2부터 해가지고 A6에 해당하는 6, 요 값들만 관찰할 수 있지 이 사이에 있는 뭐 2.4, 뭐 3.14 이런 중간에 있는 실제로 고유값이 아닌 값들은 관찰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측정이 여러 번 반복될 때의 평균값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여섯 번째 그냥 가설 4번이 되겠는데요. 가설 4번의 내용을 써보면은 여러분에게 정규화된 파동함수 푸사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상태에 대해서 요런 파동함수로 묘사되는 이가 나타내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자 A에 해당하는 관찰 가능한 양 옵저버블의 평균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그런 관측 가능량의 평균값 또는 기대값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호 꺽쇠를 도입해 가지고 이게 이제 A의 평균값 혹은 A의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이 n 스타의 A 햇 사이 n d 타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굉장히 오랜 시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1, 2, 3, 4, 5, 6의 평균값인 3.5를 얻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거를 한 번 던졌을 때는 3.5라는 값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관찰 가능한 양은 1, 2, 3, 4, 5, 6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여러 번 큰 숫자에 대해서 이 행위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것에 대한 평균 값으로 뭐 이런 관찰 가능한 양이 아닌 숫자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첩의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중첩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던지기 전에 이 주사위의 파동함수는 어떤 상태일까? 그것은 바로 어떤 정규화 상수 곱하기 1이 나오는 거, 2가 나오는 거 해서 6이 나오는 것까지의 그런 각각의 상태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 자체는 가능성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이 나올 가능성, 2가 나올 가능성 쭉 해서 6이 나올 가능성까지 다 던지기 전에는 다 그게 혼재해 있죠. 같이 되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 그러니까 뭐 관찰 행위 혹은 어떤 행위를 가하면은 여기서는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가 되겠죠. 그럼 어떤 특정 상태만 딱 남고 나머지 상태는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파동함수가 어떤 특정 상태로 붕괴되었다, 뭐 수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렴, 붕괴. 왜냐면 영어는 콜랩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은 붕괴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다가 특정 상태로 붕괴한다. 하나의 상태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설 이야기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가설 5번. 우리가 처음에 가설 1번 이야기할 때 시간 의존성을 무시한 정상 상태만 이야기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시간 의존성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 개의 파동함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 식의 형태는 해밀토니안의 psi n tau t는 IH 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게 되는 기호가 아마 요 숫자 6을 반대로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일 텐데요. 이게 이제 파셜의 의미를 나타내고 우리말로는 이제 편미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분도 싫은데 편미분은 뭐냐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에 특정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편미분 기호를 쓰게 됩니다. 하나의 변수가 있을 때에 하나의 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할 때에는 우리가 D라는 기호를 썼죠. 그래서 이거는 ordinary, 이거는 상미분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서 이제 상자 속 입자 이야기하면서 변수 분리 이야기를 할 텐데 파동 함수에 나오는 변수를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문자 사이로 모으고 그 다음에 시간에 관계된 거는 ft라고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공간 좌표와 시간 좌표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요 대문자 푸사이 대신에 변수 분리한 결과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간 좌표에 관련된 함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은 시간에 관련된 파트는 그냥 앞으로 곱하기, 그러니까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공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요 함수는 그냥 요 함수는 바깥으로 꺼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ft 해밀토니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을 보시면은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건데 지금 공간에 대한 좌표는 아예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이 타우의 i h바. 근데 이제 편미분 기호를 쓸 게 아니라 이제는 상미분 기호를 써도 상관없죠. 왜냐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함수 ft에 변수가 t밖에 없기 때문에 변수 하나에 의존하는 함수, 그래서 우리가 ddt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양변에다가 ft 사이 타우를 이렇게 곱해줘 볼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좌변에는 ft 약분되고 사이 타우 분의 1에 해밀토니안 사이 타우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우변에는 푸사이가 날아가고 ft분의 1에 ih바 ddt ft 뭐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밌는 결과가 얻어졌는데요. 좌변은 공간에만 의존하는 함수들이고 우변에는 시간에만 의존하는 함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변수에만 의존하는 함수인데 각각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변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두 개 값이 같다라는 거는 이 값이 상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얘는 얘 나름대로 변하고 있고 얘는 얘 나름대로 변한단 말이에요. 서로 상관이 없는 분리된 좌표예요. 근데 값이 같다라는 거는 상수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변하는 거를 얘가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함수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이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좌변과 요 관계를 통해서 사이 타우분의 1 해밀토니안 사이 타우 2라고 하는 그 식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슈레딩거 방정식,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 시간 의존 파트는 어떻게 생겼느냐, ft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보면은 ft분의 ih바 ddt ft가 2랑 같다. 그럼 결국에는 dft dt가 마이너스 i분의 h바 f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미분해서 이런 상수가 나오고 본인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함수는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f의 형태는 2의 마이너스 i e t h 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 의존 파트는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저희가 했던 것은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 그래서 넘어가서 정리해 볼게요.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4파이분의 h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 이것의 에너지 시간 버전에서는 이렇게, 요것은 우리가 이제 챕터 11에서 여러가지 스펙트럼을 해석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가설 5가지를 배웠죠. 그래서 뭐 각각의 의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 사항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제 유튜브에 올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따로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이제 학교에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